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강명희님의 단편소설 샴페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번에 책나들에서 읽어드렸던 히말라야 바위치라는 강명희 작가의 첫 소설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샴페인이지만 그 안에 아주 슬픈 곡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주인공이 딸 하나를 보며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어떤 아픈 사연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집에 목욕탕을 두고 대중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도 그들 중 하나였다. 얼마 전 아파트 건너편 지하상가에 찜질방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오픈 기념으로 요금을 반으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번 봄에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었다. 3박 4일 정도의 외국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엄마를 설득하지 못했다. 엄마가 승낙할 만한 쉬우면서도 특별한 그 무엇을 찾다가 엄마와 대중탕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마침 정기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는 모처럼 난 시간인데 혼수나 준비하자며 거절했지만 할인 행사 덕분인지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섭섭해서인지 서너 번의 설득 끝에 생각보다 쉽게 엄마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대열 속에 끼었다. 사우나장 입구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공연이 한창이었다. 짧은 핫팬츠와 브래지어 위에 망토를 걸친 여자 둘이 격렬한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었다. 쿵짝쿵짝 무희들 뒤로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고 화분들 끝에 유리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어서 오세요 하고 상냥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달 모양으로 뚫린 창구 안으로 지폐를 디밀자 거스름돈과 라커룸 열쇠가 나왔다. 아무래도 괜히 왔나 싶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보았다. 나는 못 들은 채 엄마 손을 이끌고 라커룸으로 향했다. 마지못해 엄마가 따라왔다. 엄마는 쓸데없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목욕탕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걸치기 시작한 옷은 어울리든 그렇지 않든 해질 때까지 입는다. 쓸데없이 다니는 것도 하지 않는다. 꼭 다닐 곳이 있으면 지하철이나 입석 버스를 탄다. 언젠가 엄마와 입석과 좌석 버스가 함께 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입석 버스를 기다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연이어 좌석만이 왔다. 버스 세대를 보내고 나서도 또 좌석 버스가 왔다.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 얼떨결에 따라오르는 엄마의 눈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입석 버스가 보였다. 엄마는 얼른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배차 시간에 쫓기던 버스는 손짓하는 우리 모녀를 정류장에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떠나버렸다. 라커룸에는 나무 향기가 은은히 풍겼다. 옷장을 닫자 수건을 길게 내려뜨려 앞을 가린 엄마가 수줍게 웃었다. 무심히 본 엄마의 그런 모습에 나는 당황했다. 어쩜 정말로 엄마는 대중탕이 처음일지 몰라. 엄마는 벌거벗은 몸을 수건으로 가리려고 애쓰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순한 아이처럼 쫓아왔다. 수도꼭지 앞에 자리를 정해주자 순순히 앉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틀어주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몸에 물을 죽였다. 엄마는 내가 비누칠을 하고 나서 떼수건을 건네줄 때까지 그렇게 몸에 물을 죽였다. 사우나실은 황토방과 한방 쑥방으로 나누어졌다. 우리는 황토방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강하게 부딪혀 왔다. 엄마는 들어오다 말고 움찔하며 섰다. 잠시 들어와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며 나는 수건을 깔고 앉았다. 엄마는 열심히 나를 쫓아 했다. 내가 얼굴에 줄줄 흘러내리는 땀인지 물인지를 손으로 닦아내면 엄마도 나와 똑같이 했다. 보일러 파이프가 여러 개 뭉쳐지듯 놓인 곳에 황토가 두텁게 덮쳐져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황토 위에는 누런 달걀이 판째 놓였다. 저렇게 구우면 달걀이 은근히 익어 맛이 있다고 말하자 엄마는 연한 내 몸이 익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내 등을 만졌다. 나는 손을 올려 엄마의 손을 감쌌다. 달구어진 엄마 몸이 내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았다. 엄마는 다른 손으로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어디 보자, 내 딸 맞나? 가끔 널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넌 김밥 장사하는 내게는 과분한 딸이야. 포도알처럼 검은 유두가 아직도 탱탱한 엄마의 가슴에 달려 흔들렸다. 모르는 사람은 실리콘이라도 박은 줄 알 정도였다. 김밥을 말아 근육질이 된 어깨는 단단했으며 허리는 살이 두툼하게 붙었다. 배꼽 아래로부터 엉덩이까지 펑퍼짐하게 퍼져 내려앉은 엄마의 모습은 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젊은 날에는 빼어난 몸매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젖꼭지가 크고 젊으면 남편 사랑을 받는다는데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은 빛났다. 지금 엄마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엄마는 남편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지금 내 나이만 할 때 미망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뿐 나는 큰아버지에 관한 말도 그 밖에 친척에 관한 말도 듣지 못했다. 친척들이 오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고향인 인천을 떠나 서울 한복판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기억할 때부터 엄마는 그저 김밥만을 말고 있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야? 왜 친척이 한 사람도 없어? 하고 물으면 엄마의 대답은 언제나 침묵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황토방을 나와 내가 냉탕을 들럭거리는 동안 엄마는 온탕 속에서 몸을 불렸다. 잠시 후 우리는 자리를 잡아놓은 샤워기 앞에 앉아 때를 밀었다. 정성껏 때를 미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진지했다. 김밥을 마는 엄마의 모습 또한 저러했다. 김을 대발 위에 놓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펼치는 손은 언제나 빠르고 일정했다. 김밥마다 넣는 단무지, 시금치, 당근, 우엉, 소고기의 양 또한 무게를 단 듯했다. 20년 이상을 김밥을 말아 팔았으니 그런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김밥 맛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물리지 않는 한결같은 맛이었다. 언제부턴가 아파트 사람들은 상가의 김밥 맛에 익숙해졌다. 소풍이나 운동회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김밥집 앞으로 몰려왔다. 엄마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때를 밀었다. 내가 쑥진방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쉬지 않고 때를 벗기고 있었다. 엄마는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같이 저 모습을 내게 보여주었다. 수학 능력 시험을 100일 남겨둔 날이었다. 여름방학이었던 그날은 발달한 게릴라성 호우가 서울 한복판에 머물며 종일 비를 쏟아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해 방송을 하고 있었다.
한강 지류의 상황과 통행 금지가 된 도로를 시시각각 알려주는 기자의 목소리는 높고 빨랐다. 그날 나는 호우 속을 뚫고 학교에 갔다. 교실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과 백일주를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다.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자는 엄마가 생각났다. 내가 그 엄마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기가 났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고는 비가 퍼붓는 운동장 한복판으로 뛰어나갔다. 몸과 말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텅 비어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방 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속이 쓰리고 목이 탔다. 일어나려는데 머리맡에는 찬 포카리 스웨터가 놓여 있었다. 차고 밋밋한 액체가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갔다. 목욕탕에 들어가자 속옷과 수건이 곱게 접혀 놓여 있었다. 샤워하고 책상에 앉았을 때 엄마의 저 모습이 생각났다. 한치의 한눈팜이 없는 엄마의 저 모습이 오랜 나의 방황을 잠재워 주었다. 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지남철이 궁둥이에 붙은 것처럼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얼마나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비비적거렸는지 나중에는 궁둥이 부분의 바지가 셀로판지처럼 얇아져 찢어졌다. 엄마는 지금도 그 바지를 장 안에 고이 보관하고 있다. 잘 부른 팔뚝에 때를 밀었다. 때를 민 부분의 피부는 빨갛게 변하여 매끈거렸다. 가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터질 듯이 피어오른 가슴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출렁거렸다. 민, 학, 영, 남. 떠나보낸 그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내게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했다. 그럴수록 나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사랑이 실증난 것이 아니었다.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니었다. 누가 잘나고 못나서도 아니었다. 내 곁에 머물면 그들도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동시에 이별을 준비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 모양새가 반듯한 나는 예쁘다는 말보다는 잘생겼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영훈을 떠나보내고 미장원에 들어가 머리를 잘랐다. 보기 싫지 않을 만큼 짧게 잘라주세요. 하고 말하자 원장은 머리를 귓밥하고 똑같이 잘라놓았다. 그때 저 앵커도 이만한 인물은 아니네 하고 옆에 아가씨가 말했다. 텔레비전에서는 8시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대체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야? 어디서 나만한 남자 만날 것 같니? 널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없을 거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영훈은 돌아서서 나오는 내 등에 대고 말했다. 그날 나는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 바닥에 앉아 수북이 쌓인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싱크대 위에 여러 층으로 쌓여있는 달걀판과 씻어야 할 당근과 나무 토막같이 묶여있는 우엉 뿌리도 보였다. 아파트 근처 학교에 행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힘에 붙인 일감을 앞에 놓고 빠르게 손을 놀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짜증이 또 났다. 나는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예 절로 들어가지 그랬어요? 자라. 영훈이가 결혼하재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영훈이가 그러던데요. 앞으로 자기만한 사람 못 만날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훈을 사랑한다고요. 그래도 떠나가라고 했어요. 왠지 알아요? 취했구나. 어서 들어가 자거라.
엄마는 시금치 다듬는 손 빠르기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말했다.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게 될 것 같아 싫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요. 어서 잘해도. 근데 엄만 왜 이렇게 살아요? 나 취직만 하면 독립할 거야. 엄마, 이게 사는 거야?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종이 돼. 여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야. 고행의 장소가 아니란 말이야.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엄마에게 별의별 술주정을 다하고 제풀에 쓰러졌다. 엄마가 나를 내 방에 끌어다 누이고 나갔다. 잠시 후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온갖 것을 다 토해낸 다음에야 잠이 들 수 있었다. 영훈이 도서관에 묻혀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 또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서관에 묻히는 일밖에 없었다. 나는 아나운서에 도전했다. 이듬해 영훈은 회계사 시험에, 나는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다. 아나운서에 합격한 날 엄마는 내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애미는 없는 걸로 치고 내 맘대로 살아라. 난 절대로 네 어깨에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이 아파트와 얼마간의 저축한 돈으로 나는 살 수 있다. 너를 짐으로 여긴 적도 있었어. 너만 없으면 훨훨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어. 내가 없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야. 엄마 생활의 반은 김밥이었고 반은 나였다. 김밥은 생활의 수단이었고 나는 엄마 인생의 목표였다. 어찌 생각하면 엄마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김밥은 엄마가 혼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변했고 평생 엄마의 짐이던 나는 지금 서서히 엄마의 등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등에 물을 끼얹고는 떼수건으로 등을 문질렀다. 때가 도르르 말려 지우개 가루처럼 생겨났다. 박박 문질러대자 엄마의 입에서 시원하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젠 엄마도 남들처럼 사우나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 라는 내 말에 내가 이만큼 컸으니 그렇게 해야겠다며 웃었다. 갈비뼈 사이를 문지르며 들여다본 엄마의 앞가슴은 두 팔을 땅에 대고 늘어뜨린 자세 때문인지 무척이나 풍만했다. 아름다웠을 엄마의 몸은 평생 무채색 옷 속에 감추어져 숨을 죽이고 있었다. 타이를 곱게 맨 교복에 꿈 많은 여학생 시절로부터 개나리 꽃밭에서 찍은 개나리보다 더 밝은 젊은 날 엄마의 모습과 약혼 시절의 사진과 결혼사진, 그리고 내 돌사진, 엄마의 화려한 과거들은 내 돌상 위에 멈추어져 있었다. 그 후의 시간은 침묵 속에 묻혔다. 엄마가 내 뒤로 와서 등을 밀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 몸 구석구석에 있는 때를 모두 벗겨내겠다는 듯이 정성스럽게 때를 밀었다. 나는 구부정하게 엎드려 엄마에게 등을 맡기고 머리를 숙여 거꾸로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는 진지하게 등 미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이 너무나 희미해 오래전 꿈을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엄마는 내가 3살 때 젖을 때였다고 말했다. 사람이 3살 이전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젖을 빨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여자 여럿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젖에서 입을 떼고 울었다. 울다 보니 엄마가 머리를 산발한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찢긴 옷 사이로 듬성듬성 보이는 살은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보였다. 여자들이 뭐라고 막 악을 써댔다. 이 기억은 나이 들어가면서 덜어는 보태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억의 자초지종에 대해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언제까지 젖을 먹였냐고 물어봤을 뿐이다. 내게는 불가사의한 기억이 또 하나 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한다. 돌대 상위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애쓰는 나를 행복에 겨운 얼굴로 지켜보던 스냅 사진 속의 아버지를, 나를 가운데 놓고 엄마와 함께 몹시도 행복하게 웃고 있던 아버지를, 그리고 달 반 있다 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사진 속의 아버지가 내게 인형을 사다 주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가 내게 과자를 사주고 사진 속의 아버지가 내게 옷을 사다 주었다. 돌 지나고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신 사진 속의 그 아버지가, 그 기억마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나 있었다. 그리고 기억의 끝자락에 엄마가 김밥을 말고 있었다. 손에 제스민 향내가 나는 샴푸를 가득 따라 머리에 대고 비볐다. 손을 움직거릴 때마다 머리 위에 흰 거품꽃이 피어났다. 눈을 스르르 감고 부드럽게 머리를 마사지했다. 샤워 파이프에 물을 틀어 거품을 헹구고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는 목욕탕에 놓여있는 흰 비누를 머리에 문지르고 있었다. 나는 벌컥 화를 내며 엄마의 손에 든 비누를 빼앗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청승을 떠는 거예요? 샴푸 여기 있는데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청승이야 청승?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향내 나는 곳이 싫어서 그래. 향이 싫다고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누로 머리를 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샴푸를 하고 린스로 헹구고 거기다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향수에 화장품에 온갖 향내를 다 풍겼어도 그 딸의 엄마는 한 번도 그 향내를 탓하지 않았다. 화장한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김밥에 화장품 냄새가 나면 어쩌려고 그래. 화장하라고 권하면 엄마는 늘 그런 이유를 말했다. 나는 싫다는 엄마의 머리에 샴푸를 발라 오래오래 마사지를 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엄마가 머리를 내 손에 맡기고 눈을 스르르 감았다. 샤워기로 거품을 헹구자 검은 머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검은 머리를 들추자 속이 하얗다. 엄마는 딸 몰래 염색을 하고 있었다. 무심한 딸은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치밀고 올라왔다. 나는 애써 드러내지 않고 린스를 짜서 머리칼에 발랐다. 헹구어내니 머리가 금방 보드라워졌다. 수건을 짜 엄마 머리에 물기를 없애고 트리트먼트를 펴서 바르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엄마가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화를 내면 엄마는 언제나 저 웃음으로 내 가슴을 녹여주었다. 몸에 비누칠을 하고 샤워기 앞으로 가서 몸을 헹구면서 무심코 뒤돌아본 나는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는 성급히 눈길을 돌려 샤워기를 틀어앉은 자세에서 몸을 헹구었다. 엄마는 탈의실 한쪽 구석을 향해 서서 마른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고 옷을 입었다. 기운 내복이 눈에 들어왔다.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기워 입는 엄마가 오늘은 왠지 짜증이 나지 않고 정겨워 보였다. 나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슬립 차림으로 얼굴에 스킨과 로션을 펴 발랐다. 그리고 선풍기 앞으로 가서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를 켰다.
뜨거운 바람이 머리칼을 들추며 깊숙이 파고들었다. 롤빗으로 머리 모양을 만들며 말렸다. 머리에서 윤이 나고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혔다. 엄마는 내 등 뒤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앉아 있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단 것이 싫다는 엄마는 생수 한 잔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트리트먼트까지 해 부드러운 머릿결이 신기한지 자꾸 만졌다. 언덕을 오르며 내가 엄마의 손을 잡자 엄마는 잡힌 손에 힘을 주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이다. 지금 내 나이만 할 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오늘 널 보니 그때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구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생은 엄마의 말대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20년을 한자리에 앉아서 김밥을 말아 팔았지만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흔하게 있을 법한 옆집 가게 아줌마조차 친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앉아 묵묵히 김밥만을 말았다. 대학에 들어가 불교 동아리에 들었다. 교회도 성당도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고 그렇다고 산사 앞에 가본 것도 아니었다. 중학교 때는 속리산으로 고등학교 때는 해인사로 수학여행 가본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불교 동아리에 들어갔다. 공주 갑사로 템플스테이를 가서 나는 1080배를 감행했다. 밖에는 몇십 년 만에 온다는 큰 눈이 내리고 나는 법당 안에서 나미야미 타브를 부르며 끝도 없이 절을 했다. 소금물을 퍼마시고 더는 무릎이 펴지지 않을 때는 법당 안을 몇 바퀴씩 돌았다. 1080배를 마쳤을 때 무릎을 굽힐 수가 없었다. 허벅지에 퍼런 멍이 들고 탈진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삶이 스님들의 고행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스님들이 절에서 돌을 닦으며 고행을 하는 것이라면 엄마는 속세에 앉아서 김밥을 말며 고행을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의 삶은 고행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다음 날 새벽에 얼음물을 깨서 세수하고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올렸다. 아침 공양 시간에 자극적인 양념 없이 버무린 김치와 말린 나물을 씹으며 또 목이 메었다. 엄마 역시 나물과 채소 외에는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가끔 내 반찬으로 따로 고기를 재거나 베이컨을 굽거나 했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다. 권하는 내게 엄마는 기름진 것은 몸에서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성귀만을 먹고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근처 학교에서 소풍이라도 가는 날이면 밤을 꼬박 새우며 김밥을 말았다. 엄마에게 약간의 호사가 있다면 잠들기 전에 안주 없이 마시는 반병의 소주였다. 엄마의 그 버릇은 내가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 생겼다.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학교에서 오면 김밥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춘기가 되고부터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재미를 알자 한시도 집에 붙어 있지 않았다. 장사에서 엄마들이 집에 없거나 있더라도 엄마가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책가방을 내팽개치고 그런 아이들과 몰려다니면 세상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주말이면 가출을 해서 월요일 새벽이면 돌아오곤 했다. 비디오 방이나 노래방에서 자고 어떤 때는 남자애들과 밤새워 춤을 추기도 했다. 말없이 인내하며 지켜보던 엄마가 쓰러졌다. 엄마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라곤 오로지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병실에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엄마 혼자 누워 고열에 들떠 헛소리를 해댈 뿐이었다.
나는 학교도 가지 않고 엄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엄마가 퇴원했을 때는 함께 몰려다니던 아이 중 하나가 이민을 갔다. 또 한 아이는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친구들이 뿔뿔이 헤어지자 나의 불량한 생활은 자연스레 청산되었다. 엄마는 그 일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 또한 그 시절이 잠시 꿈을 꾼 듯 아련히 잊어갔다. 영하의 추위지만 사우나를 하고 나온 탓인지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 머릿속이 맑은 것이 상쾌했다. 엄마 얼굴은 발그레하게 홍조 띈 모습이었다. 지금 시집 가도 좋겠다. 말하자 엄마는 양 어깨를 들썩이며 흥흥 하고 소리내며 웃었다. 흥에 겨우면 어깨를 들썩이며 웃는 버릇이 엄마에게 있는 줄 이제야 알았다. 슈퍼마켓에 들러 이른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도토리묵을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고춧가루와 채소를 잔뜩 넣고 무쳤다. 엄마는 나를 위해 등심 한 근을 샀다. 생고기를 굽고 도토리묵으로 단장한 식탁은 풍성했다. 나는 샴페인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슈퍼마켓에서 엄마가 슬며시 바구니에 집어넣은 샴페인이다. 나는 몇 번을 상하로 흔들어 뚜껑을 땄다. 샴페인은 거품이 되어 허공으로 뿜어 올랐다. 병 속의 물이 격정적으로 끓어 치솟는 모습을 보며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 저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들끓다가 흘러넘친 샴페인은 곧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땅바닥에 흥건히 괴어 있었다. 엄마가 걸레를 가져다가 그곳을 닦았다. 늘 한 가지 모습만을 내게 보여준 엄마에게도 샴페인같이 뿜어져 나오는 저런 순간이 있었을까? 엄마는 샴페인 잔을 앞에 놓고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을 보내야 하는가 보다. 이상해. 너한테 잘해준 것도 있으련만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 우리 딸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 세상이 무섭지 않았어. 내 몸속에서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난 절대 부끄럽지 않았어. 이 세상에 나와 내가 한 일이라곤 결국 너를 키운 것뿐이구나. 넌 가서 내가 누리지 못한 기쁨 다 누리고 살아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몇 배나 더 행복한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상당히 들떠 있었다. 엄마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상기된 얼굴로 축배를 들었다. 엄마도 이젠 혹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잔은 은근한 울림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나의 앞날을, 혹이 떨어져 나가는 엄마의 인생을 축하해 주었다. 엄마와 나는 샴페인 한 병을 다 비우고는 부둥켜 안은 채 거실 복판까지 기어들어온 석양의 햇살 속에 쓰러졌다.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첫 방송이 나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를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고 오늘의 중요 방송 순서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땅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하늘 대신 자꾸만 땅이 먼저 튀어나왔다. 두 번의 실수를 한 다음에야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이 제대로 자리를 찾았다. 그 말 몇 마디 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연습을 하고 가슴 조이고 실수를 두 번씩이나 했다는 사실에 나의 감정은 있는 대로 가라앉았다. 개운치 않은 감정을 사귀지 못해 자리에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다. 혹시 인천에 살았던 적 있어요?
나이 지긋한 목소리의 여자가 대뜸 물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어쩜.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방배동이라고만 말한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끊었다. 선배 아나운서들이 이 직업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흔하니 신경 쓰지 말라며 농담처럼 한마디씩 던졌다. 반년쯤 지나서 나는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아침 프로 하나를 맡았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기구한 사연과 숨겨둔 비밀을 직접 출연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 소개를 하는 프로였다. 기막힌 현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소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내 프로는 소설보다 더욱 기막힌 현실을 소개하고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자들의 가슴 속에 그토록 기구하고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나는 놀라울 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든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 프로를 맡으며 나는 인간의 속성을 생각했다. 내 프로는 사람들의 그런 성정을 이용하여 날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방배동에 산다는 여자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내가 돌쟁이 때 함께 살았던 이웃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은근히 침묵 속에 묻어져 버린 엄마의 젊은 날이 궁금해졌다. 여자와 방배동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방배동 카페 골목에 여자가 말한 상류사회가 있었다. 중년 여자들의 계모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양식집 상류사회의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나는 면접 볼 때보다도 더 가슴이 뛰었다. 한 여자가 쳐다보고 있다가 모퉁이에서 손을 흔들었다. 여자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 벼랑간 더럭 겁이나 도망쳐 버리고 싶었다. 엄마의 과거로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웠다. 어쩜 그렇게도 똑같니? 엄마가 걸어오고 있는 줄 알았어. 여자는 맞은편에 앉는 나를 놀라는 눈으로 보며 몇 살이냐고 물었다. 29이라고 말하자 그때 조한 염전 벌판에 우후 죽순처럼 들어선 아파트 위아래층에 함께 살 때 엄마와 여자의 나이가 그랬다고 말했다. 여자는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윤기가 흐르고 몸매 또한 여느 중년과 달랐다. 내가 몇 마디 묻자 여자는 마치 내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 사연을 얘기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와 내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없어졌어. 세간 살림을 그대로 두고 몸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 너의 모녀는 오지 않았어. 한 6개월쯤 지났나? 큰엄마란 사람이 와서 살림살이를 죄다 실어갔어. 그 후 몇 년 동안 큰아버지가 너의 모녀 소식 아느냐고 찾아왔었지. 텔레비전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때 너희 엄마를 보는 것 같았어. 큰아버지요? 나는 프로그램 속의 아나운서처럼 그 여자의 말을 거들었다. 그분도 딱해. 동생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대신 눈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성한 정신으로 살겠어? 나는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얘기는 몰랐다.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여자는 정말 모르느냐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고개를 끄덕거리자 여자가 말을 계속했다. 너희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배를 부렸댔어.
큰 집은 제법 산다 하고 살았었지. 어느 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이 일자 모두 무서워 돛을 내리려 갑판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야. 보다 못한 형님이 올라가려 하자 너희 아버지가 형님을 끌어내리고 대신 올라갔대. 그때 파도가 덮쳐 아버지는 사고를 당한 거지. 형 눈앞에서 떨어져 바로. 그럼 왜 엄마가 살림을 그대로 두고 잠적을 해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왜 우리 모녀를 몇 년씩이나 찾아다녔죠? 나는 진정을 하고 차분하게 마치 방송을 하는 것처럼 되물었다. 사고 후 큰아버지가 동생을 대신해 너희 모녀를 돌보았지. 그런 모습이 큰엄마에게는 정분이 난 것처럼 보였나 봐. 허긴 너희 엄마도 인간인데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남편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어찌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겠소? 큰엄마의 시기도 어쩌면 당연했을지 몰라. 똑같은 모습요? 몰랐니? 여자가 되물었다. 네. 네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쌍둥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둥기로 머리를 강하게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해 왔다. 인형을 사다주고 과자를 사다주고 옷을 사다준 사진 속 아버지에 대한 기억, 20년 동안 품어왔던 그 의문들이 싹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여자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엄마께 여쭈어 보겠다고 말했다. 세상을 단절한 채 마치 수도하듯 살아온 엄마가 누구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헤어질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큰아버지란 그분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부리던 배가 폭풍에 파손되었다지. 다시 장만한 배도 또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때부터 큰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중이 된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해. 섬 어딘가에 있는 절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큰엄마란 분은요? 딴 데로 시집을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 큰 집에는 아기도 없었으니 큰아버지가 너를 예뻐한 것은 당연하지. 여자를 만난 사실을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 나는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돌사진 속의 죽은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을 때 큰엄마의 오해대로 정분이 났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엄마를 이해할 것이다. 여자를 만나고 난 후 내 생활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내 가슴에 차갑게 얼어있던 사랑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달구어졌다. 단 한 번만이라도 샴페인처럼 터뜨릴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평생을 고행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영훈은 방송에서 내 모습을 본 날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을 통해 내 소식을 들은 날은 긴 메일을 보내왔다. 서두르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로의 블로그를 들락거렸다. 댓글을 남기며 다시 예전의 감정을 되살려 갔다. 그러다가 영훈이 방송국 앞으로 찾아왔다. 방송이 일찍 끝난 날은 내가 영훈의 사무실로 갔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영훈과의 사랑을 다시 꽃피웠다. 남서양 집 석양볕이 부엌 끄트머리까지 들어와 길게 누웠다. 엄마의 볼은 석양볕으로 불그레하게 물들었다. 나는 아기처럼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다. 엄마의 입속에서 노래가 나온 것은 그때였다. 정말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음, 음, 음. 중년 가수들이 꾸미는 무대에서 자주 듣곤 했던 건장한 아줌마의 노래였다. 정말 정말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루루루루. 노래는 아주 느리고 가늘게 그리고 한숨처럼 엄마의 목구름이 되어 빠져나왔다. 노래가 구슬퍼서인지 아니면 엄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몸 구석구석에 퍼진 알코올 기운 탓이었는지 나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말았다. 나를 어루만지는 엄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엄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엄마는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석양이 저물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누워 있었다. 정말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음, 음, 음.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소설 속 주인공처럼 한으로 남은 사연은 지켜보는 이마저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를 조용히 읊조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온 우주와도 같은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연애도 하게 되고 그것이 엄마에게는 또한 위안이고 기쁨이었겠지요. 저도 어느새 감정이입이 되었나 봐요. 오늘은 주인공처럼 석양이 저물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오래오래 상념에 잠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